안녕하십니까. 한 번에 끝내는 경제학 서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일반 균형 이론과 후생 경제 이론 두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는 공공재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정보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재에 대한 이야기고요. 공공재는 우리가 국가가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부터 안 되고, 국가는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두 가지 특성이 뭐냐면 첫 번째가 비경합성, 두 번째가 비배제성입니다. 경합성이라는 것은 내가 사용을 하게 되면 타인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양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음료수를 둘이 나눠 먹기로 했다고 하면 내가 음료수를 톡톡톡 마시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반을 먹으면 반밖에 못 먹고 다 먹으면 못 먹겠죠. 그런 것들 경합성이 있다고 하니까 비경합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사용을 한다. 뭐 타인이 사용을 한다. 뭐 상관없겠죠. 그러면 타인의 사용량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양이 줄지도 않고요. 그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배제성이라는 것은 배제. 배제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배제성이라고 하고요. 배제성이라고 하고, 비배제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공원 같은 거 있잖아요. 입장료가 없는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거기서 쓴다고 해서 돈 안 내고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배제성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공공재는 이 두 가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돈을 낼 필요도 없는데 내가 써도 티도 안 나요. 따라서 돈을 내고 쓸 리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는 우리가 무임승차의 문제, 돈 안 내고 쓰려는 것이 생기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은 되긴 하나 과소생산이 된다. 시장에 맡겨두면 과소생산이 되고요. 이 과소생산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시장의 실패다. 왜? 적정생산이 아닌 과다거나 과소면 시장 실패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죠? 그럼 우리가 시장 실패, 과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공재가 있는데 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재화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표를 하나 그려볼까요? 우리가 경합성이 있고요. 있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배제성이 있다, 있다, 없다입니다. 그래서 칸을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경합성과 배제성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사적재라고 합니다. 사적재라는 것은 우리가 내 핸드폰, 내 자동차 뭐 이런 것처럼 내가 사용해도 타인이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돈 내고 써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사적재라고 하고, 둘 다 없는 것을 우리가 공공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 공공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공재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치안이나 국방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선생님, 우리가 치안이나 국방을 사용할 때 세금을 내고 사용하니까 세금을 낸다는 것은 돈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배제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는데, 세금은 대가가 없는 돈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거 우리나라에 살기 때문에 내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치안 국방은 내가 군대를 한 명 더 늘릴 때마다 내가 돈을 추가로 내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이 없는 건 뭐가 되겠다?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이 없는 것. 요런 걸 우리가 이제 요쪽을 이제 비순수 공공재 뭐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기가 뭐가 있다? 요금제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오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의 수업료를 지불하셨을 것이고 배제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강의를 뭐 100명을 보든 1000명이 보든 여기에서는 부딪힘이 없죠. 그 다음에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이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공유자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유자원. 공유자원은 바닷속의 물고기와 같이 잡으면 사라지는 거죠. 바닷속의 물고기를 잡을 때는 공짜나 그 바닷속의 물고기를 함부로 잡으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바닷속의 물고기가 줄어들게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재화를 구분할 수 있는가도 많이 물어봅니다. 그 얘기가 지금 얘기했고요. 특히 사용재가 지금 사적재라고 제가 표현한 게 사용재예요. 여기 사적재라고 표현한 게 사용재고. 그 다음에 공유자원 비순수 공공재라고 써 있고요. 공유자원의 비극이라는 것은 바닷속의 물고기를 다 잡으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경합성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용되어 고갈될 수 있는 위험이다 이렇게 써 있고요. 요금제는 우리가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이 없는 것 이렇게 얘기했고 공공재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자원과 외부 불경제라고 했죠. 그래서 공유자원과 외부 불경제는 우리가 공공재 외부성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공재를 만들었을 때. 근데 공유자원 같은 경우는 그것으로 인해서 남용이 되었을 경우에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정적인 외부성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공공재는 긍정적인 외부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적정 공급곡선에서 공급조건에서 사용재와 공공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겠죠. 돈을 내겠다라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내겠다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제성이 있는 거고요. 얘는 수량의 문제가 돼요. 수량. 즉 수량을 얼마큼 만들 거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논리를 적용하냐면 이런 논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사용재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쓸게요. A라는 사람이 100원과 200원이 있을 때 200원일 때는 하나를 소비할 거고요. 100원일 때는 두 개를 소비한다는 이런 수요곡선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이런 수요곡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100원일 때 두 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돈을 내겠다는 생각은 있고 여기에는 수량의 확보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사람은 나는 200원에는 하나 살 건데 100원에는 난 3개 살 생각인데 그래서 이런 식의 수요곡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결국 이게 B라면 시장, A와 B가 만들어진 시장은 결국 얘네들이 돈을 내겠다라는 생각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200원에는 지금 A가 하나 원하고 B가 하나 오긴 하기 때문에 200원에는 두 개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100원에는 두 개, 100원에는 세 개니까 100원에는 5개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런 식의 시장 수요곡선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결론은 얘는 어떻다? 얘의 높이, 수요곡선과 높이 요게 뭐였어요? MB였죠. MB. 그죠? 그 다음에 얘도 수요곡선이 뭐예요? 높이가 MB죠. MB. 그러니까 MBA하고 MBB는 같고요. 이때 맞춰서 MC가 형성이 되면 뭐가 될 거다? 그만큼의 비용만큼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여기는 수량의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수량의 확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용재는 조건이 뭐가 된다? 2번이 MBA와 MBB가 MC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만큼 편익을 비용으로 받으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수량의 확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수평합이에요. 수평합. 수평합이라는 건 뭐예요? 수량을 더한다는 거죠. 수량을 더한다. 그래서 산수 문제에서 전 수학이라고 표현 안 해요. 경제 문제를. 특히 뭐 주관식 쪽에서의 막 되게 복잡한 뭐 여러 가지 공식이 아니라 이런 객관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요 정도의 경제학에서는 산수라고 해도 상관은 없죠. 근데 요런 것들에서는 지금 Q를 더하는 거죠. Q의 형태로 놓고 그냥 더하면 됩니다. 그게 수평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용자가 이렇게 더할 수 있는 건 이만큼의 돈을 내겠다라는 생각은 서로 간에 변함이 없고 당연히 내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공공재를 보면 공공재는 이제 어떤 논리로 가겠어요? 공공재는 우리가 얘는 가격이 중요한 거야. 가격.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용재는 사적재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사적재라고 표현했고 여러분 사용재라고 표현했으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근데 이 사용재는 그 사람들이 각각이 내가 이만큼의 돈을 내겠다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그걸 내가 샀으니까 산 나만 효용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 내는 돈을 내겠다라는 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게 아니야. 공공재는 일단 안 만들어질 수 있어요. 왜? 내가 굳이 내가 만들겠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만들기만 하면 나는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이제 몰래 써도 상관이 없잖아요. 왜?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가격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을 실제로 만들기 위한 생산비를 어떻게 조달하느냐. 그런 쪽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생산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느낌 왔어요? 그런 느낌? 그래서 얘는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얘는 지금 어떻다? A라는 애는 이런 거예요. A라는 애는 지금 1개와 2개 수준에 100원과 200원을 지불할 생각이 있어요. B라는 애는 1개에는 300원을 지불할 생각이 있는데 얘는 얼마? 2개에는 100원을 지불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1개일 때는 200원의 지불용의가 있고 1개일 때는 300원의 지불용의가 있으니까 지금 이 지불용의를 다 합쳤을 때 생산비가 조달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산비가 조달이 돼야 된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해서 요렇게 더했을 때 지금 여기가 뭐였어요? 200이고 여기가 뭐였어요? 300이니까 여기가 뭐가 된다? 500이 돼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그런 논리로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때 공급 MC가 이렇게 만나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그 그림이 여러분들 나와 있는 거예요. PA, PB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럼 여기에서 요 지불용의를 더해서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얘는 다시 그리면 어떻게 그려야 돼? 얘만 좀 그림을 좀 예쁘게 그릴게요.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리면 왜냐면 여기 공공재를 구하는 요 논리만 기억하시면 산수 문제 되게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그러면 P가 있고 Q가 있으면 먼저 우리가 수요 곡선이 몇 개 있다? 하나 있고 2개 있다. 그리고 시장 수요 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렇게 공급이 그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돈을 어떻게 낸다? 얘가 이만큼을 내고 나머지를 이만큼이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조달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는 뭘 더해야 돼? 가격을 더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봐봐요. MB 그죠? 여기까지가 MB 그래서 여기가 요 차이가 요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MBA와 더하기 MBB 서로 간의 지불용을 다 더해서 MC를 조달해 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수직합으로 생각하면 돼요. 수직합. 근데 이제 책에 보면 하나 더 나왔죠. 근데 완전 경쟁 시장 조건이고 여러분들한테 이걸 또 증명하기 좀 그러니까 요거를 똑같이 쓰면 MRS XYA와
MRS XYB가 MRT다 라는 걸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 거하고 그냥 똑같이 기억하셔도 됩니다. 증명은 안 할게요. 그 다음 여기는 어때요? MRS XY의 A 더하기 MRS XY의 B가 MRT다. 그래서 이거 뭐 사무엘슨 조건도 다 성립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근데 시험 문제는 이 조건들을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공공재를 구할 때는 가격을 더한다, 수량을 더한다. 그렇죠. 가격을 더한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38하고 240을 했고요. 그리고 공공재 수야 곡선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개별 수요 그러니까 거기 사용재의 시장 수요 곡선은 수평으로 더한다라는 것은 가격은 지불할 생각이 있으니까 수량을 구하기 위해 수평을 더하는 거고요. 공공재는 수직으로 더하는 이유가 그 건설 비용, 공공재를 만들기 위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다라는 걸로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럼 이제 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 표의 AD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죠. 그러면 둘 다 있다. 우리가 사용제라고 씁시다. 총일합시다. 책에 있는 책이랑. 얘가 공공재고요. 얘는 뭐가 있었다? 공유자원이었죠. 여기는 요금제였다. A는 정부도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정부가 생산하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군대에서 나눠주는 총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해당하는 거죠. B제는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소비된다라는 게 공유자원의 비극이다라고 했고 외부 불경제가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3번 C는 소비 과정에서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그랬는데 무임승차라는 건 무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C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공짜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다로 바꾸셔야 되고요. 네 번째, D제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과수 생산된다. 그게 공공재였죠. 공공재는 외부 경제지를 가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경제학으로 가면요. 정보경제학은 이 대표적으로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역선택은 우리가 감추어진 속성을 모를 때 사용합니다. 감추어진 속성을 모를 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선택을 잘못할 수도 있대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예를 들어 차를 샀는데 이 차가 나쁜 차였어. 이런 몰랐잖아. 그건 어때요? 우리가 감추어진 속성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런데 도덕적 행위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행동입니다. 자, 감추어진 행동. 자, 감추어진 행동이란 건 뭐냐면 행동이 변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얘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얘는 나중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선택으로 많이 쓰는 시장의 예시가 뭐냐면 우리가 중고차 시장들죠. 중고차. 그 레몬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폭스바겐 뉴비틀이라는 차가 분량이 워낙 많았다. 뭐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는 건데 지금 중고차는 저도 옛날에 사본 적이 있지만 저는 영원히 차에 대한 관심이 없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차 껍데기는 아는데 뭐 이렇게 정비하고 이런 재주가 없어요. 저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차 같은 경우에 제가 차를 산 날도 기계제차를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중고차 같은 경우에 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게 좋대요. 그래서 샀어요. 샀더니 산 다음 날에 그 뭐라고 하죠? 그 소음기 마우라라는 게 있어요. 그게 터졌어요. 그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알 수 있고 정보가 충분히 있었다면 그런 나쁜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거죠. 그게 중고차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는 대표적으로 뭐냐면 뭐 다르게 표현한 책도 있지만 대표 주인 대리인 이론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봐요. 주인 대리인 이론. 그럼 주인 대리인 이론이 뭐냐면 주인과 대리인이고 본래 대리인은 주인의 의사대로 행동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리인이 처음에는 주인의 뜻을 따를 것처럼 여러 가지의 작업들을 하다가 막상 계약이 체결되고 자신이 뭔가의 권력과 권위를 갖게 되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정치인과 국민 이런 겁니다. 정치인은 국민을 위한 것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당선이 되면 그렇죠. 모든 정치인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변호사와 의뢰인, 주주와 CEO 뭐 이런 관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 대표적인 예시는 우리가 취업한 후에 행동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다른 책 보면 뭐 보험회사의 역선택, 원시장의 역선택 잔뜩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본질이 뭐였다? 처음부터 잘못됐다. 역선택. 아니다. 나중에 행동이 변했다. 도덕적 해이입니다. 그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241의 비대칭 정보에 대한 이야기, 242에 있는 감춰진 특성에 대한 이야기, 감추어진 행동에 대한 이야기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선택에 대한 예시를 들어드렸죠. 거기. 그래서 요건 이제 확률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뒤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거 한 대 풀 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해이 있고 주인 대리인 있고 역선택의 해결 방안이죠. 역선택 해결 방안. 그래서 해결 방안을 좀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역선택 해결 방안에서는 대표적으로 나를 선택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이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신호 발송을 하고요. 그거에 따른 선별 이런 작업을 진행합니다. 선별 진행해요.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 역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판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표준화가 있는 거죠. 표준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식당에 갔는데 맛이 너무 먹고 비싸다고 너무 느껴가지고 제가 야, 안 되겠다. 딴 거 먹자. 라고 해서 갔던 데가 어디겠어요. 전 세계가 맛이 똑같은 거 있잖아. 맥도날드. 맥도날드 갔다고.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강제 가입 같은 거 있어요. 강제 가입. 강제 뭐 의무 가입 있죠. 왜 병에 걸릴 가능성만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강제 의무 가입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신용할당. 왜 이자율이 뭐하다? 너무 높다면 건실한 기업들은 그 돈을 빌리지 않을 거니까 신용을 할당하는 거죠. 왜 높은 이자율을 수용할 수 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요구한다? 뭐 이렇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도덕적 해이는 감시체계, 인센티브죠. 감시와 인센티브는 이 사람의 행동이 바뀌지 않도록 기본적인 장치 등을 마련하는 거죠. 뭐 효율성 임금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효율성 임금이라는 건 우리가 지지난 시간쯤에 우리가 노동의 수요는 어떻게 한다가 VMP 요 기억나죠? P 곱하기 MPL 이게 이제 W 그게 뭐였습니까? AFC라고 하다고 MFC 이렇게 표현하게 됐잖아. 그럼 이 사람의 생산 능력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는 거예요? 임금이 결정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산량이 뭐 100원짜리를 100개 생산할 수 있다면 임금은 얼마가 돼야 돼요? 10,000원이 돼야 되는 건데 이 사람한테 10,000원만 주는 게 아니라 12,000원, 15,000원, 20,000원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기에 이 사람은 이 기업,
이 조직을 더 소중하게 여길 거고 그러면 열심히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수단으로 효율성 임금을 사용하는 거죠. 똑같진 않지만 이거랑 비슷한 논리를 사용하는 게 누구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이라고 보시면 되지. 삼성이 임금 높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기초공제제도. 기초공제 같은 경우는 얘가 뭔가에 사고를 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뭐 사고를 안 치려고 노력을 할 건데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져서 사고를 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사고를 쳤을 때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공제제도 이런 것들 만듭니다. 뭐 이거 외에도 뭐 몇 개 있겠죠. 근데 구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역선택 계열 방안에 신호발송, 선별, 그 다음에 신용할당 이런 게 있고 포인트 248에 보면 공동보험제도, 기초공제, 금융시장 해이는 남보요구, 감시, 승진포상 효율성 임금이다. 그래서 제일 많이 여러분 헷갈리는 게 뭐냐면 강제로 의무로 가입시키는 게 역선택이고요. 기초공제가 도덕적 해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그 다음에 주인 대리 문제 해결 방안, 성과급 효율성 임금. 그래서 주인 대리인은 뭐로 그냥 보셔도 무방하다. 물론 원칙적으로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뭐 많은 부분이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보제 있고. 그래서 거기 보면 박스에 정보제는 한번 사용하면 바꾸기가 곤란한 잠김 효과와 사용자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이 구입하는 네트워크 효과 이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봤고요. 거기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죠. 아까 역선택 쪽을 한 문제를 이렇게 풀어봅시다라고 얘기했던 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역선택은 이런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고차 200대가 매물로 나와 있는데 그중 100대는 성능이 좋은 차고 성능이 나쁜 차다 100대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예요? 성능이 좋은 차와 나쁜 차는 확률이 2분의 1 이렇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2분의 1이다. 성능이 좋은 차를 매도하려는 사람은 600만 원 이상에 판매하려고 하고 나쁜 차를 매도하려는 사람은 400만 원에 판매하려 한다. 그래서 매도는 뭐예요? 공급 곡선이다. 공급이죠. 그래서 굿, 배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공급이죠. 공급, 그 수요예요. 그럼 공급자는 굿은 얼마? 600에 팔려고 하고 나쁜 차는 400에 팔려고 한다. 그때 이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잠재적 구매자는 무한하다. 구매자들은 좋은 차는 900만 원 이하에 구매하려고 하고 나쁜 차는 500만 원 이하에 구매하려고 한다. 그래서 얘는 900만 원, 500만 원이죠. 그럼 당연히 우리 앞에서 배운 바와 같이 수요는 무엇을 가진다? 최대 지불용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죠? 공급은 우리가 최소 비용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최대 지불용의와 최소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보가 완벽하다면 지금 정보가 완벽할 경우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을 때는 지금 좋은 차는 600만 원보다 비싸고 900만 원보다 싸면 거래가 돼요. 왜냐면 지불용의보다 작고 최소비용보다 크면 되니까요. 나쁜 차는 400만 원보다 비싸고 500만 원보다 싸면 돼요. 그러니까 정보가 완벽하다면 두 자동차가 다 거래가 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정보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기대값, 특히 누구의 기대값을 구해봐야 돼? 이 수요 쪽의 기대값을 구해봐야죠. 근데 아까 200대 중에서 100대는 좋은 차, 100대는 나쁜 차라 했으니까 좋은 차와 나쁜 차를 뽑기를 할 수 있는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기대값을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900이고요.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500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면 450이 되고
이렇게 하면 250이 되기 때문에 얼마가 됩니까? 7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모든 중고차가 700만 원에 거래되는 균형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모든 중고차가 700만 원에 거래되는 균형이 존재한다. 맞아, 틀려요? 그죠? 이거 정답 몇 번? 1번이에요. 그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여기서 낼 때 이렇게 안 내고 어떤 형태로 내면 이거 이렇게 내죠. 얘가 만약에 800만 원이다 이렇게 있어요. 이게 800만 원이다. 800만 원이면 우리가 800에서 900만 원 사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대값이 얼마가 나왔어? 700만 원이 나니까 800만 원이 안 되는 800만 원이 안 되면 좋은 차는 판매가 안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800이면 나쁜 차만 거래돼요. 이렇게 얘기 나와야 돼. 근데 이걸 낸 분들이 한번 꼰 거죠. 그래 그럴 거 같아. 그렇게 될 거 같지? 아니야. 이렇게 낸 거죠. 그래서 기대값이 700이니까 그냥 뭐 좋은 거고 나쁜 거고 뭐 700만 원에 사면 자기 잘 뽑기 잘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700만 원의 균형이 존재한다. 이렇게 낸 겁니다. 문제를. 2번. 좋은 중고차만 900만 원. 근데 고를 수가 없잖아요. 좋은 중고차를. 왜냐면 지금 정보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좋은 중고 비대칭이라는 것은 그걸 판매하는 사람은 이게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 알지만 사는 사람이 그걸 모른다는 뜻이에요. 사는 사람이 그걸 모른다는 뜻이에요. 3번. 좋은 중고차만 900만 원에 거래되고 나쁜 중고차는 500만 원에 거래되는 균형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건 정보가 완벽할 때고요. 어떤 균형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죠. 존재합니다. 왜? 기대값이 700만 원이기 때문에 700만 원보다 좋은 차든 나쁜 차든 다 작기 때문에 700만 원으로 살 거다 라는 겁니다.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번 시간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 비해서 내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자, 첫 번째,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다 라는 거죠. 비경합성, 비배제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용재의 적정 공급곡선, 공공재의 적정 공급곡선이죠. 그런데 이제 위에서 경합성과 배제성을 둘 다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나만 있느냐 이거에서 공공재, 사용재, 요금재 이런 구분하는 거 있죠. 그거 잘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용재의 적정 공급곡선은 뭐였다? MR, MBA는 MBB는 MC고 얘는 뭐였어요? MBA 더하기 MBB는 MC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얘는 MRS XYA와 MRS XYB와 MRT가 같고 얘는 MRS XYA와 MRS XYB를 더한 값이 MRT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수평합, 수직합인데 얘가 더 훨씬 많이 나오겠죠. 여기서는 수직합. 그래서 가격을 더하는 이유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생산비를 조달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본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요건 산수 문제로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역선택은 감추어진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감추어진 속성을 모를 때.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도덕적 해이는 감추어진 행동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감추어진 행동을 모른다는 것은 행동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 역선택 해결 방안은 선별, 신호발송, 강제가입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 해결 방안으로는 기초공제제도, 승진, 포상, 효율적 임금제도가 있다. 그래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구분하는 문제가 잘 출제되고 그 다음 역선택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이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계산 문제도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테니까 그때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